자, 이 비디오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디자인, 특히 시스템 아키텍처 디자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비즈니스 아키텍처 모델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비즈니스 아키텍처 모델이라는 것은 실제로 비즈니스 관점에서 우리가 회사에 어떠한 최대의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시스템을 개발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였죠. 특히 커스터머 입장에서 또 도메인 입장에서 도메인 관점에서 그러한 비즈니스 아키텍처 모델을 설계했었습니다. 이제는 엔지니어 관점에서 시스템을 바라보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인데요. 엔지니어 관점에서 시스템을 어떻게 개발할지에 관한 문제가 바로 이 시스템 아키텍처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펴볼 내용은 시스템 아키텍처, 특히 아키텍처의 설계 원칙, 또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 또 테크니컬 아키텍처, 솔루션 아키텍처, 데이터 아키텍처 등등을 보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떠한 아키텍처를 결정할 때 어떠한 프로세스가 있는데, 어떤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디오 역시 지금 보시는 테리 조이의 아키텍처 설계 프로세스에 기반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시스템 아키텍처의 구성을 살펴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비즈니스 아키텍처 모델을 만들면서 이제 비즈니스 요구사항이 생겼을 겁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비즈니스 아키텍처 내에서 세워놓은 가정들, 또 어떠한 원칙들이 포함될 것이고요. 또 그러한 요구사항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아키텍처 설계 원칙, 디자인 패턴, 어떤 레퍼런스 아키텍처 모델을 통해서 실제 시스템 아키텍처 모델이 설계될 겁니다. 여기 아키텍처 설계 원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비즈니스 아키텍처 모델을 설계할 때에도 비즈니스 아키텍처를 위한 설계 원칙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스템 아키텍처를 설계할 때에도 그 시스템에 대한 어떠한 아키텍처에 대한 원칙이 있는 거죠. 특히 이것은 애플리케이션마다 또 도메인마다 또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뒤에 살펴보겠지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보다 스페시픽한 그러한 원칙이 되겠습니다. 디자인 패턴이나 레퍼런스 아키텍처 모델은 이미 존재하는 어떤 아키텍처 모델을 재활용하는 것이죠. 레퍼런스 아키텍처 모델은 좋은 이미 존재하는 아키텍처 혹은 애플리케이션의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해서 만드는 겁니다. 디자인 패턴은 애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어떤 아키텍처의 패턴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패턴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주어지면 기본이 되는, 이를테면 소프트웨어 구성이 어떤지, 하드웨어 구성이 어떤지, 소프트웨어는 미드웨어를 사용해야 되는지, 네트워크 레이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되는지 등등에 대한 어떤 패턴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 패턴은 일반화될 수 있는 개념인 반면에 레퍼런스 아키텍처는 도메인 혹은 어떠한 인더스트리, 엔터프라이즈 스페시픽한 그런 아키텍처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아키텍처 그 원칙을 가지고요. 실제 우리가 이런 시스템 아키텍처를 만들게 되는데 시스템 아키텍처는 다시 한번 반복드리면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 테크니컬 아키텍처, 이를테면 하드웨어라든가 아니면 솔루션들, 또 데이터 아키텍처로 구성이 되고요. 이러한 아키텍처 모델을 이제 하나하나 고려해 보도록 합시다. 앞서 우리가 그 비즈니스 아키텍처 모델에서도 설계 원칙이 있었듯이 시스템 아키텍처 모델을 설계할 때에도 설계 원칙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여기 프린시플이 아니라 프린시펄임을 주의해 보세요. 이 프린시펄이면 어떤 중요한 요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 어떤 프린시플이라고 하면 따라야 할 어떠한 프로세스, 어떠한 그 원칙들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프린시플은 어떤 중요한 점들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프린시플과 조금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죠. 자, 그 아키텍처 설계 원칙은 일단 뭐 비용이라든가 비기능적인 설계 원칙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의사를 결정할 때 이제 실제 의사 결정 기준이 되는 것이죠.
이를테면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비기능적인 뭐 safety라든가 reliability라든가 아니면은 뭐 availability 아니면 어떤 그 comfortability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들이죠. 비기능적인 어떤 설계 원칙, 기능과는 조금 다른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뭐 7개 내지 15개가 적절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도메인마다 아니면 그 애플리케이션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 아키텍처 설계 원칙에 그 예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개인 스토리지 서비스의 아키텍처 프린시플은 이를테면 어떠한 퍼블릭 클라우드, 아마존이나 MS의 종속성이 없어야 된다. 기업 내에서 배포가 가능해야 된다. 아니면 미국 정부의 수준의 보안 수준을 충족해야 된다. 글로벌 서비스의 어떠한 리퀘어먼트를 충족해야 된다. 모바일 혹은 PC 멀티 디바이스를 지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우리가 임플리멘테이션 할 때 지켜야 되는 원칙들이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보안에 대한 어떤 법령과 같은 것들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기능적인 요소, 기능적인 요소인데 그 기능적인 요소가 다양한 멀티 플랫폼에서도 우리가 오퍼레이팅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 원칙을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비즈니스 아키텍처 모델 만들 때에도 거기에 설계 원칙이 있었고 또 이제는 우리가 시스템 아키텍처를 만들 때에도 설계 원칙이 있었습니다. 비즈니스 아키텍처 모델은 회사 관점에서 커스터머에 대한 혹은 비용에 대한 비즈니스에 관련된 그런 아키텍처 설계 원칙이 되는 것이고요. 이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 원칙은 우리가 시스템을 개발할 때 우리가 꼭 준수해야 되는, 꼭 기억해야 되는 그런 프린시펄들이 되겠습니다. 아키텍처를 설계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필요한데요. 아키텍처 문서는 어떠한 문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것임을 기억해 두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조금 더 리거러스한 시스템 아니면 엄격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검증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키텍처 문서를 잘 검증함으로써 뭐 인스펙션이라든가 아니면 포멀 검증이라든가 검증을 통해서 그 시스템이 그 아키텍처가 밸리드한지 그리고 안전한지 어떤 비기능적인 요구사항에 충족되는지 등등을 검사하는 어떠한 문서이기도 합니다. 또한 여기 최종 아키텍처라는 것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애플리케이션만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최종 아키텍처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주 세이프티 크리티컬한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의료 시스템 아니면 뭐 무기체계, 무기체제 그런 것들은 반드시 최종 아키텍처 문서를 가지고 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개발이 끝난 다음에 그 아키텍처 모델이 진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최종 아키텍처 모델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진화적 아키텍처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리퀘어먼트가 정해지고 아키텍처가 정해지면 이제 여러 가지 개발 단계에서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고 또 시기적절하게 아니면 환경에 따라서 아키텍처 모델을 바꿔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새로운 아키텍처 혹은 진화된 아키텍처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세스가 끝난 다음에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할 때에도 이런 아키텍처 모델을 진화시킴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시스템을 좀 더 빠르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또 오버 디자인을 주의하자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너무 많은 디자인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디자인이라 하면 앱스트랙션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실에 근거한 앱스트랙션이죠. 앱스트랙션이라는 말은 그 안에 디테일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디테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모든 디테일을 디자인 레벨에 끌어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디자인은 곧 디자인이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디자인을 실제로 구현할 때 좀 더 디테일을 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겠죠. 따라서 너무 많은 디자인을 해 놓으면 이것이 디자인인지 아니면 구현인지를 알 수가 없고요. 더구나 검증할 수도 없고 더구나 어떤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아니면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매우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단순하면서 핵심을 모두 담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아키텍처 설계에서의 핵심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 팀 전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그것이 아키텍트의 역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로부터 시작해서 뭐 테크니컬 아키텍처, 데이터 아키텍처 등등을 하나하나 교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입니다. 자,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개발하게 될 그러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을 얘기하는 것들이고요. 사실 우리가 지금 고려하는 시스템 아키텍처 내에서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들은 이를테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모델,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 모델, 또 소프트웨어 디플로이먼트 모델, 그리고 어떠한 솔루션 아키텍처 모델, 이런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는 특히 우리가 지금 고려하는 프레임워크 내에서는 우리가 실제로 개발할 그런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의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구성요소로서는 컴포넌트, 자, 이 컴포넌트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하면 일반적으로 이런 박스 형태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런 컴포넌트들은 어떤 하이라키를 지닐 수 있습니다. 컴포넌트 내에 다른 컴포넌트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컴포넌트과의 관계, 자, 이 컴포넌트와 다른 컴포넌트가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메시지가 자, 바깥에 있는 컴포넌트 바운더리에서 안쪽에 있는 컴포넌트 이런 식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자, 이 지점을 보통 포트라고 부릅니다. 포트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호출 순서가 있는데 이를테면 우리가 어떠한 데이터 흐름을 이렇게 표시하면서 이 데이터 흐름 내에서 어떤 데이터가 혹은 어떤 메시지가 이동되는가를 우리가 표시할 수 있겠죠. 또 거기에다가 어떤 오더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 인터페이스도 역시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 내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는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크게 정적 아키텍처, 동적 아키텍처, 인터페이스 정의, 그리고 상세 아키텍처가 있습니다. 정적 아키텍처는 자, 기층적인 모델을 이루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컴포넌트가 다른 컴포넌트 내에 포함될 수 있고요.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실제로 어떤 패키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컴포넌트와 컴포넌트의 관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어떤 라인이나 어떤 에로우를 그려줄 수 있겠습니다. 동적 아키텍처들은 이러한 컴포넌트들의 실제 비헤이비어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이번 학기 초에 그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이야기했었죠. 시퀀스 다이어그램이 대표적인 어떤 그 인터랙션 관점에서의 동적 아키텍처를 묘사할 수 있는 아키텍처의 동적 비헤이비어를 묘사할 수 있는 것인데 컴포넌트 레벨에서는 사실은 더 우리가 컴플리트하게 명시할 때에는 보통 스테이트 차트 다이어그램 이런 것들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컴포넌트의 비헤이비어를 보다 명료하게 그리고 컴플리트하게 명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테이트 차트 다이어그램이 사용된다는 것이고요. 또 인터페이스 정의서는 우리가 어떤 메시지의 전달 또는 어떠한 네트워크의 프로토콜을 정의하는 것이 바로 인터페이스 정의서입니다. 그리고 자, 위의 것들을 보다 디테일하게 묘사한 것들, 실제로 자세하게 자연으로 묘사한 것을 보통 상세 아키텍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앞에 이렇게 정의된 어떤 상위 레벨에서의 아키텍처를 컴포넌트별로 혹은 어떤 메시지별로 혹은 어떤 인터랙션별로 보다 디테일하게 명시한 것을 상세 아키텍처라고 부릅니다. 이제 각각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적 아키텍처는 계층적인 모델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컴포넌트들의 정의로서 자, 계층별로 정의해서 상세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3, 4단계가 적절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컴포넌트 내에 이런 컴포넌트가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여러 개가 이런 식으로 배치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1단계일 수 있겠고요. 이것이 2단계, 그리고 이것이 3단계, 또 그 안에 뭐 4단계까지 만들어질 수 있기는 한데, 그것은 뭐 시스템의
종류에 따라서 또 여러분께서 얼마나 시스템을 디테일링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정적 아키텍처는 사실은 모든 아키텍처 모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모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시스템을 우리가 구성을 할 때 실제로 이 시스템은 어떠한 리퀘어먼트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동작하는 어떠한 큰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 특히 이러한 계층적 구조를 이루는 정적인 아키텍처 모델은 무엇을 담당하는가 하면 어떠한 responsibility에 디컴포지션을 만들어 놓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누가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지 또 누가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디컴포지션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런 디컴포즈된 어떠한 컴포넌트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구현해 나가고요. 또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쪼개서 디컴포즈된 컴포넌트에 담고 실제로 큰 문제를 그러한 컴포넌트들의 인터랙션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적 아키텍처를 이런 하이라키컬 구조로 만든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를 구조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이 정적 아키텍처 모델은 단순히 어떠한 설계도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어떠한 큰 문제를 잘게 디컴포즈해서 푼 다음 다시 이렇게 컴포즈하게 되는데 그것의 기초가 되는 설계도가 이 애플리케이션의 아키텍처, 정적 아키텍처 중에 특히 계층적 구조를 이루는 이러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들의 정적인 모델을 실제로 살펴봅시다. 여기서 보시면 그 정적인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 모델을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어떠한 레이어별로 구분되어 있는 그러한 컴포넌트들의 집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컴포넌트 레벨 0라고 되어 있죠. 최상위 레벨의 컴포넌트 아키텍처 모델이라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아래에 보시면 어떻게 그것들이 레벨별로 구분이 되는지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 0가 되는 것이고 레벨 1은 가장 최상위에 있는 안쪽에 있는 것들, 바로 밑에 쪽에 있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모으고 있고요. 또다시 그런 것들이 refine 되면서 내부에 또 다른 컴포넌트들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컴포넌트 레벨 0라고 해서 레이어별로 어떤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는 유저 인터페이스가 있는 것이고 또 유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액세스 레이어를 통해서 어떤 비즈니스 컴포넌트 레이어로 들어오게 되겠고요. 또 아래 보이는 스토리지 레이어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모두 아우르는 OSS 혹은 BSS라는 컴포넌트가 보입니다. 그 컴포넌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이렇게 오른쪽에 있죠. 이를테면 OSS는 운영 혹은 모니터링 관리를 위한 계층이라고 되어 있고요. BSS는 비즈니스를 위한 지표 분석 리포팅 서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컴포넌트들의 특성들, 또 하는 일들, 기능 등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보시면 컴포넌트 간의 관계를 정의하는 모델인데 여기서는 파일 스토리지 서비스의 아키텍처를 예제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존 웹 서비스 내에 있는 그러한 계층화된 컴포넌트 간의 상호 연계성을 보여주는데요. L4에서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또 리저브 프로세스를 통해서 데이터가 전달이 되고 또 데이터 그리드를 통해서 WAS라는 텀캣 기반의 데이터 서비스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화살표들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화살표들이 데이터의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디에 저장이 되고 그러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컴포넌트 간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데이터의 흐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정적인 아키텍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OLAP, 온라인 애널리틱 프로세싱 기반의 분석 시스템입니다. 이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에서 데이터가 오고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데이터들이 OLAP이라는 이
프로토콜에 맞게 이러한 데이터 처리에 맞게 만들어지는지 또 그 내부에서는 어떠한 구성 요소들이 있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화살표는 주로 데이터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를 정적으로 설계했다고 하면 더 중요한 것으로서는 실제 그 아키텍처의 컴포넌트가 뭐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상세 아키텍처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상세 아키텍처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의가 있을 테고요. 여기에서는 자, 여기 보시면 정적인 구성들이 나오죠. 어떤 스토리지 풀, 데이터베이스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파일 어댑터, 다양한 그 프로토콜을 통해서 어떻게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지를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스토리지 서비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편에 보면 인바운드, 그리고 인코딩, 아웃바운드 등이 표시가 되어 있죠. 이러한 어떤 정적인 구조 모델을 위해서 왼편에 보시면 이러한 디테일된 어떤 아키텍처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file adapt get source file, file adapt가 소스 파일을 읽고요. 또 file adapt allocate temp storage area to storage source file 해서 임시 저장 에어리어를 소스 파일에게 할당한다 등등의 여러 가지 기능적인 요소가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시나리오일 수 있고요. 어떤 컴포넌트에 대한 그 각각의 비헤이비어를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것으로서 또 다른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로서 인터페이스 정의가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정의는 어떠한 컴포넌트와 어떠한 컴포넌트가 어떤 커뮤니케이션 할 텐데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둘 간의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는 겁니다. 자, 인터페이스라는 것이 무엇이죠? 어떠한 포맷으로, 어떠한 프로토콜로, 어떠한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가, 혹은 어떠한 커뮤니케이션을 어떤 식으로 수행해야 되는가에 관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프로토콜을 정의하기도 하고요. 또 메시지의 포맷을 정의하기도 하고 전달 방식을 정의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동기냐, 비동기냐, 뭐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떠한 데이터를 extract하고 트랜스폼하고 로드하는 그런 ETL 방식으로 할 것이냐 등등을 정의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어떠한 서비스를 요청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뭐 HTML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단순하게 우리가 어떠한 시리얼 통신을 할 수도 있겠고요. 또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레코드에 대한 정의, 그리고 또한 다양한 포맷에 대한 정의를 인터페이스 정의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 RabbitMQ에서 정의한 MEP 양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다양한 인터페이스 모양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것이 뭐죠? 메시지 큐 모양이죠. 역시 메시지 큐 모양인데 2개 이상의 컴포넌트에게 피딩되는 그러한 메시지 큐입니다. 또한 publish, subscribe 개념에서 누가 publish 하면 필요한 것들이 그러한 데이터를 가져가는 식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보시면 이것들이 모두 큐로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라우팅이 있겠습니다. 라우팅이라는 것은 어떠한 데이터가 소스부터 데스티네이션까지 자신의 주소를 보고 개별적으로 찾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떠한 토픽별로 데이터를 구분을 해서 전달할 수 있겠고요. 또 리모트 프로시저 콜 방식으로 해서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컴포넌트들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반으로 삼아서 어떠한 그 디자인 패턴 아니면 디자인 패턴을 이용해서 어떤 인터페이스를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인터페이스 정의의 예가 나오는데 자 여기 보시면 위키나 문서를 통해서 검토하게 되고요. 스웨거를 통해서 퍼블리싱하게 되는 그러한 인터페이스 정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테크니컬 아키텍처는 주로 하드웨어와 솔루션 아키텍처로 구분이 됩니다. 하드웨어 아키텍처는 이를테면 서버라든가 네트워크 구성, 또 스토리지 구성,
어떤 렉의 디자인, 또 글로벌 디플로이 구조 등등이 하드웨어 아키텍처이고요. 실제로 피지컬한 것들을 다루게 됩니다. 솔루션 아키텍처는 뭐 데이터베이스라든가 미들웨어, 웹서버 혹은 가상,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런 것들에 대한 아키텍처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다른 곳에서 구해오는 소프트웨어 또는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운영 체제 등등이 바로 이 솔루션 아키텍처가 되겠습니다. 이제 몇 가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하드웨어 아키텍처, 서버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이 명세될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뭐 CPU라든가 내장 디스크, 메모리 구성, 또 인터페이스 여기 보시면 자, 쉽게 갖지 닉,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가 2장 이렇게 맞물려 있죠. 또 그 안에서 보시면 뭐 어떠한 뭐 서비스 매니지먼트라든가 아니면 뭐 라인 모션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CPU나 메모리 등등 여기 있고요. 또 여기 보시면 다른 닉이 있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드웨어 구성을 우리가 테크니컬 아키텍처 내에서 할 수 있고요. 또 보시면 이건 네트워크 아키텍처죠. 뭐 망의 구성이라든가 종류, 또 스토리지 네트워크, 관리 네트워크, 서비스 네트워크 등의 망의 종류, 또 외부와 어떻게 연결하는지, 라우터는 어디에 위치하는지, 또 백본이 되는 L2나 L4, L7 등의 어떠한 그 네트워크 구성이 보여지고요. 또 보안이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떻게 넷망이 구성되는지 등등을 이렇게 테크니컬 아키텍처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스토리지 아키텍처를 보시면 자, 스토리지는 어떠한 스토리지 타입, 이를테면 DAS나 NAS나 SAN 등의 어떠한 스토리지 타입을 정의하고 있고 또 어디에 위치하는지 어떻게 인터페이싱 하는지를 이렇게 스토리지 아키텍처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물리적인 디스크가 어디에 위치하고 또 실제로 어떻게 네트워크가 연결되는지 또 레이드 등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등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은 테크니컬 아키텍처 중에서 렉 디자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실제 여러분 서버실에 있는 그러한 렉의 모양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마 렉의 그러니까 외장이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 얘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파일 프린터 서버 등등이 있고 도메인 컨트롤러가 있고 또 메시징 서버가 있고 등등이 있고 또 매니지먼트 랩탑이 여기 달려 있죠. 이런 식으로 실제로 외장 렉 디자인을 이런 식으로 테크니컬 아키텍처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떠한 외부 솔루션 시스템 혹은 외부 스토리지 시스템, 배포 시스템도 우리가 테크니컬 아키텍처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것은 아마존 클라우드 기반의 그런 어떤 서버, 배포 시스템을 예시로 들었는데요. 자, 실제로 오퍼레이션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또 어디에서 컨텐츠 매니지먼트가 일어나는지를 보실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네트워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스토리지 서비스를 통해서 무엇을 구현할 수 있는지 등등이 이 테크니컬 아키텍처의 클라우드 기반의 모델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솔루션 아키텍처에서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혹은 미들웨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실제로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이외에 우리가 개발하는 소프트웨어를 서포트하기 위한 솔루션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왼쪽에서 보시면 뭐 톰캣을 이용한 어떠한 배포 구조가 있죠. 여기 톰캣 그 서버가 있고요. 웹 서버를 가리키는 것들이고요. 이렇게 프록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베이스나 미들웨어, 오퍼레이팅 시스템, 최근에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위에 오퍼레이팅 시스템 올라가는 버추얼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이러한 솔루션 아키텍처에 포함시켜서 효율적인 모델을 제공해 주기도 하죠. 자, 데이터 아키텍처는 시스템에 저장되는 데이터에 대한 아키텍처 정의입니다.
데이터 구조라든가 또 저장 장소 및 솔루션, 또 보안 처리, 그리고 또한 데이터의 생명 주기, 생성부터 백업까지 또는 폐기까지 어떤 정책을 데이터 아키텍처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자, 그 예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데이터 구조를 보시면 이렇게 어떤 유저가 갖는 데이터, 또 블로그가 갖는 데이터, 또 포스팅 데이터 등으로 구분될 수 있고요. 또 데이터의 흐름이 여기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1이 있고 n이 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의 유저가 여러 개의 블로그를 가질 수 있고 또 하나의 블로그가 여러 개의 포스트가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컨셉추얼한 데이터 모델링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한 실제로 로지컬한 모델링이 있을 수 있는데 로지컬한 모델은 위에서 컨셉추얼한 모델을 좀 더 리파인을 해서 어떠한 실제 데이터들이 모여질 수 있는지 또 어떠한 실제 데이터들이 서로 교환될 수 있는지에 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임플리멘테이션 데이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타입이 정해지죠. 그래서 이것이 몇 개의 캐릭터로 또 어느 정도의 사이즈의 인티저로 표현되어야 되는지 실제 구현 관점에서 데이터를 모델링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면 컨셉추얼 모델은 무엇입니까? 어떤 데이터를 사용할 것인지, 로지컬한 데이터는 그런 데이터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 또 임플리멘테이션 모델링에서는요 실제로 타입이 정해짐으로써 좀 더 스페시픽한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데이터 관련 테크니컬 아키텍처를 좀 보시는데요. 이것은 어떠한 그 데이터의 배포 구조, 또 데이터의 저장 장소, 또 어떤 솔루션별 지정수 아키텍처 등등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는 여기 보시면 LDAP에 모여지고 또 여기 이런 데이터들은 뭐 NoSQL에 모여지고 또 여기 보시면 일반적인 파일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런 데이터를 다루고 그래서 저장소별 데이터의 어떠한 집합 또는 그것들과의 관계를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데이터 관련 테크니컬 아키텍처는 어떠한 글로벌 로우를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간 시스템의 배포 구조 및 연결 구조, 데이터 복제 방식 등을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아키텍처가 만들어지면 그 아키텍처를 실제로 구현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자, 그때 우리가 그 따라야 할 프로세서가 여기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이때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요인들 가운데에는 그 아키텍처를 실제로 구현하는 비용이라든가 또 어떠한 기술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지 또 우리 조직이 그런 아키텍처를 구현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 또 회사의 전략은 무엇인지가 아키텍처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CTO나 아니면 칩 아키텍트들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어떤 새로운 아키텍처가 어떠한 아키텍처 템플릿에 주어지면 자, 리뷰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아키텍트들이 이제 그런 아키텍처를 리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하나하나 부서로 옮겨 다니면서 아키텍트들의 다양한 옵션들을 선택하게 되겠고요.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뭐 칩이라든가 아니면은 CTO에서 아키텍처의 구현에 대한 결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아키텍처에 대한 그 결정 템플릿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다양한 옵셔널한 아키텍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는 두 개가 아래가 똑같은데 자, 이런 옵션도 있고 이런 옵션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있으며 또 여기에서는 어떠한 비용과 어떠한 그 나쁜 점이 있는지 장단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키텍처가 우리는 존재할 수 있고요. 이런 아키텍처가 존재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다양한 장단을 설명해 주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윗선에서 뭐 CTO라든가 칩 아키텍트들이 어떤 아키텍처를 우리가 선택할 것인지 실제로 구현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려보실까요? 오늘 우리 이 비디오에서 본 것은요. 자, 우리가 실제 시스템 아키텍처를 어떻게 개발할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요구사항이 주어지면
자, 레퍼런스 아키텍처나 아키텍처 설계 원칙이나 디자인 패턴을 통해서 실제로 시스템 아키텍처를 설계하게 되는데, 시스템 아키텍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 또 테크니컬 아키텍처, 어떤 하드웨어 관련된 것들이겠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서포트하는 어떠한 솔루션 아키텍처, 데이터 아키텍처 등등이 있습니다. 오늘 각각에 대한 예들을 살펴보았고요. 또 이런 것들이 회사에서 설계될 때 필요에 따라 설계가 될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로 충분할 수도 있겠고요. 어떤 경우에는 데이터 아키텍처로도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옵셔널하게 선택하실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아키텍처 의사 템플릿을 통해서 다양한 옵셔널한 그 아키텍처 모델을 만들어 놓고 또 CTO나 치프 아키텍트들이 결정할 수 있게끔 할 수도 있겠죠. 자,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시스템 아키텍처는 매우 중요한 토픽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반드시 시간을 내서 다양한 아키텍처들을 경험해 보시기를 권면드리는 바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러한 아키텍처 모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각 컴포넌트들의 비헤이비어를 여기 보시면 포멀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리거러스한 방법으로 모델링을 하고 실제로 검증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영어로는 verification이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검증이 가능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